한양의 하늘은 유난히 푸르렀고 경복궁의 기와는 그 푸른 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찬란한 빛 아래 이조리의 젊은 정랑, 김민준의 미래 또한 그러하리라.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25의 나이로 장원 급제하여 조정을 놀라게 했고 그의 명석한 두뇌와 강직한 성품은 맑은 물과 같아 임금의 총애를 한몸에 받았다. 민생을 돌보는 그의 정책 제안은 날카로웠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는 그의 의지는 대쪽 같았다. 동료들은 그를 존경했고 백성들은 그의 이름을 희망처럼 여겼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법. 조정의 가장 높은 곳, 영의정의 자리에 앉은 최진혁은 민준의 빛을 시기하는 거대한 그림자였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비리를 저질렀고 민준의 존재는 마치 목에 걸린 가시처럼 느껴졌다. 최진혁은 민준이 언젠가 자신의 목을 겨눌 칼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래서 그는 칼이 더 날카로워지기 전에 부러뜨리기로 결심했다. 기회는 가뭄으로 고통받는 남부지방의 백성들을 위한 구율미에서 찾아왔다. 최진혁은 자신의 수하들을 시켜 구율미의 절반을 빼돌리고 그 장부를 교묘하게 조작하여 모든 죄를 김민준에게 뒤집어 씌웠다. 그가 만든 거짓 증거는 너무나도 완벽하여 마치 처음부터 민준을 위해 짜인 맞춤 옷 같았다. 정직한 증인들은 협박을 당해 입을 다물었고 거짓 증인들은 돈에 매수되어 민준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다. 모두가 믿었던 청렴한 관리가 백성의 피땀을 훔친 탐관오리였다는 사실에 임금은 크게 노했고 백성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민준은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최진혁이 만든 거대한 거짓의 벽 앞에서 메아리 없이 쓰러져 갔다. 결국 사형만은 면하라는 임금의 마지막 온정으로 그는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머나먼 변방의 매화마을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다. 매화마을, 이름은 아름다웠으나 실상은 가뭄과 굶주림으로 메마를 대로 메마른 척박한 땅이었다. 한양을 떠나는 날, 그를 따르던 이들은 등을 돌렸고 그를 존경하던 이들은 침묵했다. 화려했던 비단 관복은 해진 죄수복으로 바뀌었고 그의 손에는 붓 대신 무거운 칼이 채워졌다. 수십 리를 걷고 또 걸었다. 발은 부르텄고 영혼은 찢겨나갔다. 무엇보다 그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육체의 고됨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신념이 무너지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깊은 절망감이었다. 몇 날 며칠의 고된 여정 끝에 민주는 마침내 매화마을에 도착했다. 마을 어귀에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황량한 풍경이었다. 말라붙은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있었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하늘을 향해 원망의 손길을 뻗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생기 대신 짙은 수심이 가득했다. 그들은 유배되어 온 새로운 죄인을 경계와 의심, 그리고 약간의 경멸이 섞인 눈으로 쳐다보았다. 한양에서 큰 죄를 짓고 온 나으리라지. 얼굴은 반반하게 생겨서 도둑놈이었군. 저런 자가 와서 마을이 더 불길해지는 거 아니야? 차가운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가슴에 밝혔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마을 가장 구석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흙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천장에서는 흙먼지가 떨어졌고 바람은 벽에 갈라진 틈새로 비명을 지르며 들어왔다. 한때 나라의 동량이라 불렸던 젊은 용은 이제 모든 것을 잃고 메마른 연못에 처박힌 신세가 되었다. 그는 털썩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매화마을의 하늘은 한양의 그 푸른 하늘과는 달리 잿빛,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절망의 무게는 천근만근 같았다. 매일 밤 민주는 억울함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자신을 향한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을 견뎌야 했다. 이대로 썩어 문드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진실을 향한 갈망이자 꺾이지 않는 선비의 정신이었다.
그는 주저앉아 있기보다 움직이기로 했다. 그는 허름한 옷차림으로 마을 곳곳을 걸었다. 갈라진 논바닥의 흙을 만져보고 말라버린 우물을 들여다보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피했지만 그는 묵묵히 관찰하고 기록했다. 가뭄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마을의 지형은 어떠한지, 물이 마르기 전에는 어떠했는지를 낡은 종이 조각에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다. 그것은 학자로서의 본능이자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한편 한양의 최진혁은 민준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이 못내 불안했다. 비록 모든 것을 빼앗고 변방으로 쫓아냈지만 민준의 총명함은 언젠가 화근이 될 수 있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지. 최진혁은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가장 신이 많은 자객에게 민준을 제거하라는 밀명을 내렸다. 달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다. 민준은 낡은 등불 아래에서 낮에 기록한 것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예민한 감각이 미세한 공기의 흐름을 감지했다. 지붕 위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바스락거림. 그것은 바람소리가 아니었다. 짐승의 소리도 아니었다. 훈련된 자간에는 극도로 절제된 움직임의 소리였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구나. 그는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소리치거나 도망치지 않았다. 이곳에서 그가 기댈 것은 오직 자신의 두뇌뿐이었다. 그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보았다. 낡은 흙집, 썩은 나무 기둥, 헐거운 마룻바닥, 그리고 아궁이에 남아있는 약간의 재. 민주는 등불을 끄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그리고는 썩은 나무 기둥 중 하나를 발로 힘껏 찼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기둥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동시에 그는 아궁이의 재를 한 움큼 쥐어 헐거운 마룻바닥 틈새로 솔솔 뿌려두었다. 잠시 후 지붕에서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뛰어내렸다. 자객은 칼을 빼들고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섰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민준의 기척을 찾았다. 그때 민준은 숨을 죽인 채 반대편 벽에 기대어 작은 돌멩이를 방 중앙으로 굴렸다. 대구르르 소리가 난 쪽으로 자객이 휙 몸을 돌리는 순간 민준은 아까 흔들어 놓았던 썩은 기둥을 어깨로 강하게 밀쳤다.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기둥이 쓰러지면서 지붕의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자객은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그가 딛고 선 곳은 바로 민준이 재를 뿌려두었던 헐거운 마룻바닥이었다. 삐걱 마룻바닥이 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꺼지면서 자객은 중심을 잃고 비명을 지르며 아래로 처박혔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민준은 밖으로 뛰쳐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자객은 다리를 절뚝이며 그를 쫓으려 했지만 이미 민준의 행방은 묘연했다.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한 자객은 임무가 실패했음을 깨닫고 어둠 속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민준의 집 일부가 무너져 내린 것을 보고 그가 죽었으리라 수군거렸다. 하지만 민준은 해가 중천에 뜰 무렵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멀쩡히 나타났다. 그는 무너진 집을 묵묵히 수리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억울함에 절망하는 유배객이 아니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꺾이지 않는 의지를 품은 생존자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매화마을의 가뭄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 남은 우물조차 바닥을 드러내자 사람들의 절망은 공포로 변해갔다. 그리고 그 공포는 오래된 전설에 불을 지폈다. 마을 어귀를 흐르던 개울, 지금은 바싹 마른 자갈밭이 되어버린 그곳의 상류에는 귀신주엣이 산다는 이야기였다. 마을 노인들은 가뭄이 그 귀신의 노여움 때문이라고 믿었다. 밤마다 들려오는 여인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그 증거라고 했다. 누구도 감히 마른 개울 상류로 올라갈 생각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김민주는 달랐다. 그는 귀신이나 저주 같은 것을 믿지 않는 학자였다. 가뭄에는 분명 자연적인 원인이 있을 터 그는 직접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또한 밤마다 들려온다는
그 울음소리의 정체도 궁금했다. 그것이 혹시 자신을 노리는 작에게 또 다른 계략일 수도 있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몸을 이끌고 그는 마른 개울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다. 쨍쨍 내리쬐는 햇볕은 그의 기력을 앗아갔고 뾰족한 자갈들은 그의 집신을 찢었다. 얼마나 올랐을까. 그의 눈앞이 아찔해지기 시작했다. 하늘과 땅이 빙글빙글 돌았고 귓가에서는 이명이 울렸다. 결국 그는 정신을 잃고 자갈밭 위로 쓰러지고 말았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낯선 초가집의 흙천장이었다. 코끝에는 은은한 약초 향기가 맴돌았다. 몸을 일으키려 하자 누군가 부드럽게 그의 어깨를 눌렀다. 아직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기력이 너무 쇠하셨어요. 목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맑고 깊은 눈을 가진 한 처녀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소희였다. 마을 의원의 딸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로 약초를 캐고 병든 이들을 돌보며 살고 있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조금 어려워했다. 그녀가 산의 정기나 영혼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존경했지만 어떤 이들은 그녀가 이상한 아이라며 수군거렸다. 내가 왜 여기에? 민준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시냇가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 싶어 모셔왔습니다. 소희는 담담하게 말하며 그에게 따뜻한 미움을 건넸다. 민주는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척박한 마을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왜? 나를 구했소? 나는 죄인이요. 소희는 미움을 졌던 손을 잠시 멈추고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잔잔한 연민만이 담겨 있었다. 사람의 죄는 관아에서 정하는 것이고 사람의 목숨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지요. 제 눈에는 죄인이 아니라 그저 살려야 할 한 사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민준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유배 온 이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인간적인 온기였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녀가 내민 미움을 조용히 받아 마셨다.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가자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소희는 며칠 동안 극진히 그를 간호했다. 그녀는 말없이 약을 다리고 죽을 쏘아주었다. 민주는 그녀의 집 한편에 쌓여있는 수많은 약초와 의서들을 보았다. 그녀는 그저 이상한 아이가 아니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깊은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렇게 메마른 시냇가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남자와 세상의 편견 속에 외로웠던 여자의 인연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 속에서 서로에게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줄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민준의 몸은 소희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빠르게 회복되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집에 머물 수 없다고 생각하여 자리에서 일어났다. 큰 신세를 졌소. 이 은혜는 잊지 않겠소. 그가 작별 인사를 고하자 소희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자신의 작업대로 시선을 돌렸다. 그곳에는 며칠 전 그녀가 산에서 캐온 약초들이 널려 있었는데 유독 몇 가지는 따로 구분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진 표정이었다. 무슨 문제라도 있어? 민준이 물었다. 아, 아닙니다. 귀한 약초를 구했는데 어릴 적 아버님께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만으로는 어떻게 법제화돼야 약성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질 않아서요. 그녀의 말에 민주는 무심코 약초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는 깜짝 놀랐다. 그가 유배 오기 전 왕실 서고에서 읽었던 희귀 의서에서나 보았던 자아초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자아초는 기력을 보충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지만 성질이 매우 강해 잘못 다루면 오히려 독이 되는 약초였다. 이것은 자아초가 아니요? 소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그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마을에서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던데요. 책에서 본 적이 있어. 이 약초는 꿀과 함께 9번 찌고 말리는 구중구포 조종조보의 과정을 거쳐야만 그 독성이 사라지고 약성이 온화해진다고 기록되어 있었소.
또한 찔 때 반드시 뽕나무 장작을 사용해야만 한다고 했지. 민준의 설명은 막힘이 없었고 그 내용은 소희가 어렴풋이 짐작만 하던 것들을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낡은 의서 꾸러미를 뒤져 그가 말한 내용을 찾아보았다. 과연 민준의 말과 정확히 일치하는 구절이 있었다. 소희는 놀라움과 존경이 뒤섞인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저 글만 읽은 선비가 아니었다. 그의 지식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였다. 그날 이후 민주는 바로 떠나지 않고 며칠 더 소희의 집에 머물며 그녀를 도왔다. 그는 소희가 캐온 약초들을 분류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자신이 아는 의학 지식을 나누어 주었다. 소희는 그에게 산에서 약초를 캐는 법과 자연의 이치를 읽는 법을 알려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도움이나 은혜 갚음이 아니었다. 한 사람은 책에서 얻은 이론적 지식을, 다른 한 사람은 경험에서 얻은 실용적 지혜를 나누는 동등한 지적 교류였다. 민주는 그녀에게서 벼슬이나 신분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보았고, 소희는 그에게서 죄수복 뒤에 가려진 고결한 인품과 비범한 지성을 보았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물었다. 마을 사람들은 귀신 때문에 가뭄이 들었다고 하던데 그대도 그렇게 믿소? 소희는 창밖의 어두운 산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저는 귀신이 노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깊은 슬픔에 빠져 울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슬픔이 너무나도 커서 땅마저 함께 메마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녀의 말은 민준의 머릿속을 강하게 때렸다. 분노가 아닌 슬픔이라. 그는 처음으로 이 기이한 현상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어쩌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귀신을 퇴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의 원인을 찾아 위로해주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 사이에 단단한 신뢰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다. 한양의 지식인과 변방의 약초꾼 처녀, 어울리지 않을 것 같던 두 사람은 이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바로 매화마을을 덮친 거대한 슬픔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었다. 신뢰가 싹 트자 소희는 민준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몇 달 전부터 밤마다 마른 개울 상류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들어왔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나 짐승의 소리라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사람, 특히 여인의 울음소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 소리는 금음달이 뜨는 밤에 가장 크게 들려요. 마치 하늘에 달빛 한 점 없는 것을 서러워하는 것처럼요. 소희가 말했다. 그리고 제가 몰래 올라가 보았는데 상류의 커다란 바위 근처에서 한기가 유독 심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그 바위가 모든 슬픔을 붙잡고 있는 듯 했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록했다. 금은밤, 여인의 울음소리, 커다란 바위, 이것들은 미신이 아니라 사건을 해결할 중요한 단서였다. 그는 자신의 논리적 사고와 소희의 영적인 직감을 결합하기로 했다. 그 바위의 생김새나 주변에 특이한 점은 없었소? 바위 표면에 오래된 문양 같은 것이 새겨져 있었어요. 세월에 따라 희미했지만 마치 무언가를 묶어두는 쇠사슬 같은 모양이었죠. 민준의 눈이 빛났다. 쇠사슬. 그것은 무언가를 봉인하거나 속박할 때 사용하는 상징일 수 있어. 귀신이 노한 것이 아니라 그대가 말한 것처럼 무언가에 갇혀 슬퍼하고 있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군. 그들은 함께 계획을 세웠다. 낮에는 민준이 마을의 노인들을 찾아다니며 마을의 역사와 전설에 대해 물었다. 물론 죄인인 그에게 입을 여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그는 끈질기게 다가가 땔감을 패주고 낡은 지붕을 고쳐주는 등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며 조금씩 그들의 경계심을 허물어갔다. 밤에는 소희와 함께 개울 상류로 향했다. 그들은 직접 귀신과 마주치기보다는 멀리서 그 행동 패턴을 관찰했다. 소희는 기척을 숨기는 데 능했고 민주는 어둠 속에서도 지형지물을 파악하고 기록하는 데 뛰어났다. 몇 번의 관찰 끝에 그들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귀신은 결코 바위 주변을 멀리 떠나지 못했다. 또한 울음소리가 가장 격렬해지는 순간은 한양 쪽 하늘을 바라볼 때였다.
마치 그곳에 두고 온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어느 금은밤 그들은 평소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기로 했다.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다. 자정이 되자 주변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지며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 이윽고 형체 없는 흐느낌이 점차 뚜렷한 여인의 통곡 소리로 변해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보았다. 바위 앞에서 피어오르는 희미한 연기 같은 형상, 소복을 입은 듯한 여인의 모습이었으나 얼굴은 슬픔의 그림자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귀신은 한양 쪽을 향해 손을 뻗으며 애절하게 울부짖었다. 그 모습은 공포스럽기보다는 처절하게 느껴졌다. 소희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고 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저것은 마을을 저주하는 악귀가 아니었다. 깊은 원한을 품고 이승을 떠나지 못하는 가여운 영혼, 원혼이었다. 틀림없소.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 영혼은 스스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오. 저 바위와 아마도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에 의해 이곳에 묶여 있는 것이야. 그 순간 귀신이 갑자기 고개를 돌려 그들이 숨어 있는 쪽을 노려보았다. 본능적인 적개심이었다. 귀신의 입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 나오며 차가운 기운이 그들을 덮쳤다. 위험합니다. 소희가 민준의 팔을 잡아 끌며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들은 넘어지고 구르며 필사적으로 산 아래로 도망쳤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원혼의 울음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더욱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한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공포스러웠지만 동시에 거대한 진실의 조각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확신이 들었다. 지식과 영혼의 만남은 이제 매화마을의 운명을 건 거대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다. 원혼의 실체를 목격한 후 민준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억울함에만 매몰되어 있는 유배객이 아니었다. 그의 눈앞에는 풀어야 할 사건이 있었고 구해내야 할 마을이 있었다. 한때 조정의 정책을 논하던 그의 명석한 두뇌는 이제 가난한 마을을 위한 생존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가장 시급한 물 문제 해결에 나섰다. 귀신의 정체를 밝히는 데는 시간이 걸릴 터 그동안 마을 사람들이 버텨낼 힘이 필요했다. 그는 낮 동안 마을 곳곳을 다니며 기록했던 지형도를 펼쳤다. 보시오, 소희 낭자. 그가 소희에게 지도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산의 능선이 이곳에서 휘어지고 저편에는 유독 버드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어. 옛 기록에 따르면 버드나무는 물가에서 잘 자라는 식물. 아마도 저곳의 땅 밑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수맥이 흐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소. 그는 자신의 추론을 가지고 마을의 젊은 장정 몇몇을 찾아갔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를 무시했다. 죄인 주제에 뭘 안다고. 하지만 지난밤 자객을 물리친 그의 비범함과 소희의 간곡한 설득, 그리고 무엇보다 타는 목마름에 지친 그들은 반신반의하며 그의 제안을 따르기로 했다. 민주는 직접 삽을 들고 앞장섰다. 며칠 동안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땅을 팠다. 비웃던 사람들도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하나둘씩 동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마른 흙 속에서 축축한 기운이 느껴지더니 시원한 지하수가 솟구쳐 올랐다. 물이다, 물이 나왔다. 마을은 온통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흙탕물이 섞인 물을 허겁지겁 마시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처음으로 유배온 죄인 김민준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불길한 존재가 아니라 희망을 가져다 준 사람이었다. 물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자 그는 두 번째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바로 원혼 관찰일지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마을 청년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밤마다 들려오는 울음소리는 우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한다. 언제, 어디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모두 기록하여 나에게 가져다 달라. 그는 마을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고 청년들에게 2인 1조로 밤에 순찰을 돌며 원혼의 출현 시간과 위치, 소리의 특징 등을 기록하게 했다.
처음에는 무서워하던 청년들도 마을을 지킨다는 사명감과 민준에 대한 새로운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임무를 수행했다. 매일 아침 민준의 낡은 흙집은 마을의 임시 전략 회의실이 되었다. 청년들이 가져온 기록들을 분석하며 그는 원혼의 행동 반경이 정확히 바위 주변 100보 이내라는 것과 울음소리에 특정한 주기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김민주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다. 그는 매화 마을의 책사가 되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나으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의 허름한 집 앞에는 그의 지혜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그의 존재는 척박한 마을에 작은 질서와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마을의 기존 질서를 유지하던 이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다. 민준이 마을 사람들의 신망을 얻어가는 모습은 마을의 촌장과 몇몇 완고한 노인들의 눈에 가시처럼 보였다. 촌장은 대대로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해온 인물로 자신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더군다나 그 대상이 나라에서 보낸 죄인이라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을 더욱 상하게 했다. 젊은 것들이 죄인의 말에 넘어가 요사스러운 짓을 벌이고 있구나. 촌장은 마을 회의를 소집하여 목소리를 높였다. 귀신의 노여움을 산 것도 부족해서 밤마다 그 심기를 건드리고 있으니 이러다 마을 전체가 하늘의 벌을 받을 것이다. 몇몇 노인들도 거들었다. 그렇고 말고 저 자가 오고 나서 마을에 좋은 일이 있었는가? 괜히 땅이나 파헤치고 처녀애랑 밤마다 쏘다니고 풍기물난도 유분수지. 그들의 말은 아직 민준을 완전히 믿지 못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우물을 판 것은 운이 좋았을 뿐이며 죄인은 결국 죄인일 뿐이라는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민준과 소희를 따르던 젊은이들조차 부모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하나둘씩 순찰을 그만두었다. 민준과 소희는 순식간에 다시 고립되었다. 애써 쌓아 올린 신뢰가 사상 누각처럼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이전보다 더욱 차가워졌고 대놓고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이들도 생겨났다. 소희야, 너는 저런 죄인이랑 어울리면 시집도 못 간다. 김나으리, 괜히 우리 마을을 더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쥐 죽은 듯이 지내시오. 소희는 묵묵히 비난을 견뎌냈지만 그녀의 어깨는 눈에 띄게 처져 있었다. 민주는 그런 그녀를 보는 것이 더욱 괴로웠다. 자신 때문에 아무 잘못 없는 그녀까지 고통받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민준이 말했다. 나 때문에 낭자까지 힘든 것 같아. 미안하오. 이제부턴 나 혼자 하겠소. 소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나으리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의 말이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제 눈과 제 마음뿐이니까요. 저는 나으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눈빛에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려도 단 한 사람만은 자신의 곁에 남아주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촌장은 민준과 소희에게 물을 길어가지 못하게 막았고 마을 사람들에게 그들과 말을 섞거나 물건을 팔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다. 두 사람은 완벽하게 마을에서 배척당했다. 그럼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낮에는 소희가 알려준 먹을 수 있는 풀뿌리와 나무 열매로 허기를 채웠고 밤에는 단둘이서 위험을 무릅쓰고 원혼에 대한 조사를 계속했다. 인심의 파도는 거셌지만 그들의 작은 배는 서로를 의지하며 위태롭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이 모든 시련이 더 큰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단순한 마을 사람들의 편견만이 아니었다. 한양에서 뻗어온 더 교활하고 악랄한 음모가 그들을 덮치려 하고 있었다. 최진혁은 자객을 보내는 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민준이 마을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는 보고를 받자 더욱 초조해졌다. 그는 힘으로 안 된다면 이제는 민심을 이용해 민준을 죽이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매화마을에 낯선 사내가 나타났다. 그는 스스로를 천명텐민을 읽는 자라 칭하는 도사라고 소개했다. 그는 현란한 말솜씨와
몇 가지 눈속임으로 순박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특히 촌장은 그를 극진히 대접하며 마을의 가뭄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매달렸다. 도사는 말은 개울가를 둘러보더니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마을에 아주 불길한 기운이 서려 있구나. 억울하게 죽은 귀신이 아니라 탐욕에 눈이 먼 악귀가 재앙을 부르고 있다. 그리고 그 악귀를 불러들인 숙주시구가 이 마을에 있도다. 사람들이 누구냐고 묻자 도사는 손가락으로 민준의 흙집을 가리켰다. 바로 저 자, 한양에서 큰 죄를 짓고 쫓겨온 저 자의 탐욕과 원망이 악귀를 불러들여 마을의 정기를 모두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저 자를 제물로 바쳐 악귀의 노여움을 풀지 않으면 이 마을은 영원히 메마른 땅이 될 것이다. 마을은 공포와 분노로 들끓었다. 촌장은 이때다 싶어 사람들을 선동했다. 당장 저놈을 끌어내! 귀신에게 바칩시다! 성난 군중이 횃불과 농기구를 들고 민준의 집으로 몰려갔다. 민준과 소희는 순식간에 집안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문 밖에서는 죄인을 내놓아라 하는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으리 어떡하죠? 소희가 창백한 얼굴로 물었다. 민준은 그러나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문틈으로 저 도사라는 자를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그의 눈에 무언가 익숙한 것이 들어왔다. 도사가 허리춤에 차고 있는 작은 비단 주머니. 그것은 궁중의 내수사 날슈에서만 사용하는 아주 미세한 금실로 문양이 수놓인 특제품이었다. 저런 귀한 물건을 떠돌이 도사가 가지고 있을 리 만무했다. 최진혁의 수하구나. 민주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는 소희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시간을 끄는 동안 뒤쪽 벽에 헐거운 틈으로 빠져나가시오. 그리고 내가 신호를 보내면 사람들이 저 자에게 집중하는 순간 그의 허리춤에 있는 비단 주머니를 몰래 가져와야 하오. 할 수 있겠소? 소희는 두려웠지만 민준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성난 군중이 그에게 달려들려 하자 그는 두 팔을 벌려 막아서며 외쳤다. 잠깐! 내가 정말 재앙의 근원이라면 기꺼이 내 목숨을 바치겠소. 하지만 죽기 전에 저 위대한 도사님께 한 가지만 여쭙고 싶소. 그는 도사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 말했다. 도사께서는 1000명을 읽는다고 하셨으니 제가 한양에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능히 아시겠지요? 제 죄를 정확히 말씀하신다면 저는 아무런 저항 없이 제물이 되겠습니다.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다. 도사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비웃으며 말했다. 내 놈이 나라의 재물을 훔친 탐관오리라는 것을 모르는 이가 있느냐. 맞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하나 더 묻지요. 제가 훔친 것이 정확히 무엇이며 그것을 어디에 숨겼는지도 아십니까? 하늘의 뜻을 아는 분이라면 그 정도는 훤히 보이실 텐데요. 도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것은 최진혁이 꾸민 죄였기에 세세한 내용까지는 알지 못했다. 그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민주는 사람들을 향해 외쳤다. 보시오, 이 자는 하늘의 뜻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저 뜬소문만 주워들은 사기꾼에 불과하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도사에게 쏠린 틈을 타 소희가 그림자처럼 움직여 그의 비단 주머니를 낚아채 민준에게 던졌다. 민준은 주머니를 받아 높이 쳐들며 외쳤다. 그리고 이것이 그 증거요. 이 주머니는 오직 궁궐 안에서만 사용하는 물건. 어찌 떠돌이 도사가 이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오? 이 자는 도사가 아니라 나를 모함한 한양의 권세가가 보낸 첩자일 뿐이오. 주머니를 본 마을 사람들 중에는 과거 궁에서 일했던 노인이 있었다. 그는 그것이 궁중 물건임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맞아, 저건 내 수사 물건이야. 모든 상황이 역전되었다. 거짓말이 탄로 난 도사는 도망치려 했지만 분노한 마을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민주는 이번에도 자신의 무고함을 그리고 자신을 해치려는 거대한 외부 세력이 존재함을 스스로의 힘으로 증명해 보였다. 촌장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민준을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 거대한 음모에 맞서 싸우는 비범한 인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거짓 도사 사건 이후 민준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불신은 대부분 사라졌다. 비록 촌장을 비롯한 몇몇은 여전히 그를 못마땅해 했지만 대다수는 그를 마을의 지도자처럼 여기고 따르기 시작했다. 그의 낡은 흙집은 이제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었다. 낮에는 마을의 대소사를 의논하러 오는 사람들로, 밤에는 원홍 관찰일지를 들고 오는 청년들로 북적였다. 민주는 다시 활기를 찾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소희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도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켜주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그는 진작에 절망 속에서 무너졌거나 혹은 성난 군중의 손에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그녀의 헌신을 보며 단순한 동지애나 고마움을 넘어선 감정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존경과 연민, 그리고 애틋함이 뒤섞인 사랑이라는 이름의 감정이었다. 그는 그녀가 약초를 다듬는 옆모습을, 햇살에 반짝이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병든 이를 돌보는 그녀의 따뜻한 손길을 자꾸만 넋을 잃고 바라보게 되었다. 소희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민준의 깊은 지혜와 불의에 굴하지 않는 강직함에 매료되었다. 그가 마을 사람들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그의 차가운 이성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피곤해 지쳐 책상에 엎드려 잠들었을 때 조용히 자신의 겉옷을 덮어주곤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어느새 존경심은 사랑으로 피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누구도 먼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다. 민주는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유배객 신분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그는 그녀의 미래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소희는 민준이 언젠가 자신의 누명을 벗고 한양으로 돌아갈 큰 인물이라 생각했다. 자신 같은 시골 처녀는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겼다. 그들의 사랑은 말없이, 그러나 더욱 깊게 서로의 마음속에서 자라났다. 그것은 함께 밤을 새워 원혼에 대해 토론하는 눈빛 속에, 서로의 건강을 걱정하며 건네는 따뜻한 차 한 잔 속에, 위험한 순간에 본능적으로 서로를 감싸 안는 몸짓 속에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다. 어느 날 소희가 산에서 약초를 캐다 발을 헛디뎌 다리를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소식을 들은 민주는 미친 듯이 산으로 달려가 그녀를 업고 내려왔다. 그는 밤새도록 그녀의 곁을 지키며 상처를 돌보았다. 나 때문에 괜한 고생만 하시는군요. 소희가 미안해하며 말했다. 민주는 그녀의 발목을 정성껏 치료하며 조용히 대답했다. 고생이라니. 낭자가 없는 매화마을은 상상할 수도 없소. 그러니 다시는 나를 놀라게 하지 마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그 어떤 열정적인 고백보다도 뜨거웠다. 소희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고 있었다. 가뭄으로 메마를 대로, 메마른 척박한 땅, 매화마을. 하지만 그곳에서도 생명은 싹트고 사랑은 피어나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혹독한 시련 속에서 서로의 존재 자체를 위로하며 자라났기에 그 어떤 사랑보다도 단단하고 진실했다. 원혼에 대한 단서가 하나둘씩 모이면서 민주는 원혼이 묶여 있다는 바위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다음 금은밤, 원혼의 힘이 가장 강해지는 그날 바위를 직접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너무 위험합니다. 저 혼자 다녀오겠습니다. 소희가 그의 계획을 말렸다. 그녀는 산에 익숙했고 영적인 존재에 대한 감각도 뛰어났다. 아니요, 나 혼자 보낼 수는 없소. 민주는 단호했다. 이 일은 나와 관련된 것일지도 모르오. 내가 직접 확인해야만 하오. 대신 절대 무리하지 않고 바위만 살피고 돌아옵시다. 결국 두 사람은 함께 가기로 했다. 금잇밤이 되자 두 사람은 횃불 하나에 의지한 채 어두운 산길을 올랐다. 개울 상류에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뼛속까지 시린 바람이 불어왔다. 마침내 문제의 바위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숨을 죽였다. 자정이 되자 어김없이 원혼이 나타났다.
그날따라 원혼의 울음소리는 유난히 처절했고 그 형체는 이전보다 훨씬 뚜렷했다. 민주는 소희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조심스럽게 바위 쪽으로 다가갔다. 그는 횃불을 들어 바위 표면을 비추었다. 소희의 말대로 그곳에는 쇠사슬처럼 보이는 기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런데 문양의 한가운데 아주 작게 새겨진 글자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글자라기보다는 누군가의 낙인에 가까웠다. 진. 그것은 최진혁 가문의 문장이었다. 그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이 원호는 최진혁과 관련이 있다. 최진혁은 단순히 나를 모함한 것이 아니라 이 끔찍한 주술까지 부려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 민준이 충격에 휩싸여 있는 바로 그 순간 원혼이 그들의 존재를 알아차렸다. 자신들의 비밀을 파헤치려는 침입자에게 원혼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격렬한 분노를 터뜨렸다. 비명과 함께 원호는 검은 연기처럼 변해 두 사람에게 덮쳐왔다. 피하시오. 민주는 소희를 밀치고 앞으로 나섰다.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원혼을 막을 수는 없었다. 원혼이 뿜어내는 한기에 횃불이 꺼지고 순식간에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다. 민주는 원혼의 공격에 가슴을 막고 뒤로 나가 떨어졌다. 나으리. 소희의 비명이 울려 퍼졌다. 그녀는 넘어진 민준을 부축하려 했지만 원호는 그들 주위를 맴돌며 길을 막았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민주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소희의 손을 꽉 잡았다. 소희 낭자, 만약 우리가 여기서 살아나간다면 내가 내 남은 생을 모두 바쳐 낭자를 지켜주겠소. 그리고 이 마을도 반드시 내가 지켜낼 것이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건넨 진심 어린 고백이자 굳은 맹세였다. 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마주잡았다. 네, 나으리, 살아만 주세요. 어디든 함께 가겠습니다. 그들의 진실한 약속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한 것일까? 아니면 그들을 가엾게 여긴 산의 정령이 도운 것일까? 원호는 그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노려보더니 인해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을 느끼고는 스르르 사라져갔다. 두 사람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그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힘겹게 산을 내려왔다. 비록 육신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게 이어져 있었다. 달없는 밤의 맹세는 이제 그들이 함께 나아갈 미래의 이정표가 되었다. 그들은 이제 연인이자 생사를 함께하는 동지가 되었다. 금은밤의 사투 이후 민준과 소희의 관계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다. 촌장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목숨을 걸고 마을의 비밀을 파헤치려는 그들의 진심 앞에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을 찾지 못했다. 민주는 소희에게 함께 살 것을 청했다. 나 같은 죄인의 곁에 있는 것은 낭자의 이름에 누가 될 것이오. 하지만 더 이상 낭자를 홀로 위험에 처하게 할 수는 없소. 소희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의 조촐한 살림살이를 챙겨 민준의 낡은 흙집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이 함께 살게 되자 버려진 유백에게 집은 비로소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보금자리가 되었다. 소희는 집 안팎을 살뜰히 가꾸었다. 그녀가 뜰에 작은 텃밭을 일구자 메마른 땅에서도 파릇한 새싹이 돋아났다. 그녀가 창가에 약초를 말리자 집안에는 늘 향긋한 내음이 가득했다. 민주는 더 이상 끼니를 걱정하거나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되었다. 그는 글을 읽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평온을 되찾았다. 그들의 집은 마을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었다. 낮에는 젊은이들이 찾아와 민준에게 글을 배우거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었고 안악들은 소희에게 약초에 대해 묻거나 고민을 털어놓았다. 민준의 지혜와 소희의 따뜻함이 어우러져 그들의 작은 집은 폭풍우 속 등대처럼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했다. 두 사람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원혼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한 연구를 계속했다. 민주는 마을 노인들에게서 얻은 단편적인 전설과 자신이 기억하는 역사적 사실들을 퍼즐처럼 맞추어 나갔다. 소희는 아버지가 남긴 의서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민간 설화나 노래 가사까지 찾아내어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분석했다. 그러던 어느 날 소희가 낡은 책 한 권을 들고 왔다. 나으리, 이것 좀 보세요. 저희 할머니의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던 책인데 대부분은 알아볼 수 없지만 이상한 그림이 있어요. 책에는 한 여인이 비녀를 꽂은 채 눈물을 흘리는 그림이 있었고 그 옆에는 유화, 료화라는 이름과 함께 북쪽 하늘의 별을 그리다라는 알 수 없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최진혁 가문의 문장과 똑같은 낙인이 찍혀 있었다. 유화. 민주는 그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버들꽃이라. 혹시 원혼의 이름이 아닐까? 그는 북쪽 하늘의 별이라는 문구에 주목했다. 북쪽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은 임금을 상징하는 북극성이다. 궁궐에 있던 여인이 임금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그곳에 최진혁의 낙인이 있다. 민준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알 것 같소. 이 원호는 궁궐에서 최진혁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 궁녀일 가능성이 높소. 아마도 그녀는 최진혁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임금께 고하려다. 가설은 끔찍했지만 모든 정황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최진혁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한 여인을 죽이고 그 영혼마저 주술로 묶어 이 척박한 땅에 가두어 버린 것이다. 가뭄은 그 원혼의 슬픔과 고통이 땅에 반영된 결과였다.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눈앞에 드러났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끔찍한 주술을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민준과 소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것이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폭풍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주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있었다. 원혼의 이름이 유화일 것이라는 단서를 얻은 후 민준의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그는 이제 원혼을 막거나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구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거짓도사가 남기고 간 비단, 주머니를 다시 꺼내보았다. 주머니 안에는 향의 가루가 남아있었다. 평범한 향이 아니었다. 소희는 냄새를 맡아보더니 이것은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혼미향, 환미향입니다. 아주 희귀하고 강력한 주술에 사용되는 물건이에요. 라고 말했다. 민주는 모든 것을 종합했다. 최진혁은 유하라는 궁녀를 죽인 뒤 주술사를 시켜 그녀의 영혼을 진리라는 낙인이 찍힌 바위에 묶었을 것이요. 그리고 이 혼미함과 같은 도구를 이용해 그녀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 고통을 이용해 이 땅의 전기를 말려버린 것이지. 이것은 단순한 원한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저주야. 그렇다면 저주를 푸는 방법은 무엇일까? 힘으로 바위를 부수거나 원혼과 싸우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오히려 원혼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 뿐 주술은 주술로 풀어야 합니다. 소희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아니,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가장 강력한 주술은 사람의 진심에서 나오는 법이요. 우리는 유화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녀의 슬픔을 위로해 주어야 하오. 그것이 저주를 푸는 유일한 열쇠일 것이요. 그는 계획을 세웠다. 바로 진혼제, 즉 영혼을 위로하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보통의 진혼제와는 달라야 했다. 유화가 가장 그리워하는 것, 그녀가 죽어서도 잊지 못하는 것을 제물로 바쳐야만 그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터였다. 북쪽 하늘의 별을 그리다. 민주는 이 문구에 집중했다. 유아는 임금을 그리워했다. 아마도 그녀는 임금의 승은을 입었거나 혹은 그를 깊이 연모했을 것이다.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임금에 대한 기억일 것이다. 민주는 며칠 동안 방에 틀어박혀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부드러운 목판 위에 임금이 입던 골룡포의 문양을 정교하게 새겨 넣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자신이 기억하는 임금의 필체를 흉내내어 그대의 충의를 잊지 않으리라는 문구를 새겼다. 비록 가짜였지만 그 안에는 유화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는 민준의 진심과 나라를 걱하는 충신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소희는 제사에 쓸 음식을 준비했다. 그녀는 화려한 음식이 아니라 궁궐의 여인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먹었을 법한 소박한 나물과 떡을 정성껏 만들었다. 또한
그녀는 산에서 가장 맑은 이슬을 모아 정화수를 준비하고 유화의 영혼을 위로할 은은한 향기의 들국화를 꺾어왔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마을 사람들의 힘을 모아 다 함께 유화의 영혼을 위로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원혼과의 마지막 싸움이자 메마른 땅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기 위한 간절한 기도가 될 터였다. 민중과 소인은 결전의 날이 될 다음 금은밤을 기다렸다. 다음 금은밤이 다가오기 전 민주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광장에 모았다. 그는 자신이 알아낸 모든 사실을 그들 앞에서 밝혔다. 매화마을의 재앙은 귀신의 저주가 아니라 한양의 거대한 권력자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만든 끔찍한 음모의 결과라는 것을, 그리고 밤마다 울부짖던 원호는 악귀가 아니라 구원을 기다리는 억울한 희생자라는 것을. 우리는 저 원혼과 싸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가여운 영혼을 위로하고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마을의 운명은 우리의 손으로 되찾아야 합니다. 민준의 진심 어린 연설에 마을 사람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동안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 민준에 대한 믿음이 쌓여 있었기에 그의 말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가장 먼저 나선 것은 젊은이들이었다. 나으리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동참의 뜻을 밝혔다. 마침내 늘 민준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촌장마저 무거운 침묵을 깨고 앞으로 나섰다. 내 평생 이 마을을 지키며 살아왔네. 내 비록 배운 것 없고 고집만 센 늙은이지만 마을을 위하는 마음만은 진심일세. 죄인이라 무시했던 내가 부끄럽구만. 이 늙은이도 힘을 보태겠네. 촌장의 말에 마을의 마음은 비로소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그들은 모두 민준의 지시에 따라 진혼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남자들은 제사를 지낼 제단을 만들고 주변을 정화했으며 여자들은 소위를 도와 정성껏 제사 음식을 준비했다. 아이들까지 나서서 작은 손으로 들국화를 모아왔다. 마침내 금은밤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흰옷을 입고 손에 횃불을 든 채 민중과 소희를 따라 마른 개울 상류로 향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비장함과 결연한 의지만이 가득했다. 바위 앞에 도착한 그들은 민준의 지시에 따라 제단을 차리고 각자 준비해온 횃불로 주변을 대낮처럼 밝혔다. 수십 개의 횃불이 모여 만들어낸 빛의 고리는 어둠에 갇힌 영혼을 구원하려는 그들의 단결된 의지를 상징하는 듯했다. 자정이 되자 차가운 바람과 함께 원혼 유화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빛과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에 경계하며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그때 민준이 앞으로 나서며 외쳤다. 유하님, 우리는 당신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억울함을 듣고 그 슬픔을 위로해 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목판을 조심스럽게 제단 위에 올려놓았다. 횃불빛에 골룡포 문양과 임금의 글씨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임금께서는 당신의 충의를 알고 계십니다. 결코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동시에 소희가 정성껏 만든 음식과 맑은 정화수, 그리고 들국화를 올렸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함께 고개를 숙이고 그녀의 영혼이 평안을 찾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원호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울부짖었지만 목판에 새겨진 문양과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기도에 점차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분노의 비명이 아니라 오랜 슬픔을 토해내는 서러운 흐느낌으로 변해갔다. 수십 년간 겹겹이 쌓여왔던 원한과 고통이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진심 앞에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기도가 하늘에 닿은 것일까? 유화의 형체를 둘러싸고 있던 검고 스산한 기운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다.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그녀의 모습은 점차 생전의 맑고 아름다운 궁녀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울부짖지 않았다. 그녀의 투명한 눈에서는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원한의 눈물이 아닌 감사와 해방의 눈물이었다. 고맙습니다. 유아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처럼 맑고 애틋하게
모두의 귓가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민준과 소희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윽고 그녀는 민준에게 다가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본래 궁의 서책을 관리하는 나인이었다. 어느 날 밤 우연히 최진혁이 영모를 꾀하는 밀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임금께 고하려 했지만 그만 최진혁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최진혁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그녀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평소 자신에게 반대하던 한 충신의 고향이었던 이곳 매화마을에 저주를 걸어 그녀의 영혼을 묶어버렸던 것이다. 민준을 이곳으로 유배 보낸 것 또한 이 저주를 이용해 그를 완벽하게 제거하려는 계획의 일부였다. 모든 진실을 들은 민준과 마을 사람들은 최진혁의 악랄함에 치를 떨었다. 유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마친 뒤 머리에 꽂고 있던 비녀를 뽑아 민준에게 건넸다. 이것은 제가 죽기 전 최진혁의 밀서 내용을 급히 옮겨 적어 숨겨둔 것입니다. 부디 이것으로 저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나라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비녀는 평범해 보였지만 끝부분을 돌리자 그 안에서 작게 말린 비단 종이가 나왔다. 최진혁의 영모 증거가 담긴 결정적인 밀서였다. 증거를 건넨 유하의 몸은 점점 더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과 소희를 향해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제 저는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에 베풀어 주신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녀의 형상은 빛의 입자가 되어 흩어졌다. 그리고 그녀가 사라진 바로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녀의 영혼이 묶여있던 거대한 바위에서 쨍 하는 소리와 함께 금이 가더니 그 틈새로 맑고 시원한 물줄기가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다. 물줄기는 순식간에 강을 이루어 메말랐던 개울을 채우고 갈라졌던 논바닥을 적셨다. 수십 년 만에 다시 돌아온 생명의 물이었다. 유화의 영혼이 저주에서 풀려나 마을을 지키는 맑은 샘의 정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나고 마침내 매화마을에 진정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민주는 손에 든 비녀를 굳게 움켜쥐었다.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이었다. 매화마을에 물이 돌아오자 땅은 놀라운 속도로 생기를 되찾았다. 황무지는 옥토로 변했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다. 마을 어귀의 늙은 매화나무들은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려 온 마을을 희고 향긋한 꽃잎으로 뒤덮었다. 민주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유화가 남긴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한양으로 향했다. 소희는 떠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몸 조심하십시오. 저는 여기서 나으리를 기다리겠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민주는 과거 자신을 따르던 충직한 관료들과 비밀리에 접촉했다. 최진혁의 영모 증거 앞에 모두가 경악했고 그들은 힘을 합쳐 임금에게 진실을 고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임금은 대노했다. 즉시 의금부가 움직였고 최진혁과 그의 일파는 모두 체포되어 영모죄로 엄히 다스려졌다. 나라를 좀먹던 거대한 악의 뿌리가 뽑히는 순간이었다. 김민준의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고 그의 이름은 다시 한번 충신과 영웅의 상징으로 조정에 울려 퍼졌다. 임금은 그를 즉시 궁으로 불러들였다. 과인이 어리석어 그대의 충심을 알아보지 못했소. 부디 과인을 용서하고 다시 짐의 곁에서 나라를 위해 일해주게. 임금은 그에게 영의정의 자리를 제안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최고의 명예와 권력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사양했다. 성은이 망극하오나 전하. 신에게는 이제 권력의 자리가 무상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신이 진정으로 마음을 쏟고 싶은 곳은 저를 믿어주고 함께 싸워준 작은 마을의 백성들 곁입니다. 부디 신이 그곳으로 돌아가도록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임금은 그의 뜻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깊은 감동과 함께 그의 청을 허락했다. 대신 그에게 매화마을을 다스리는 현감의 직책을 내리고 마을의 모든 세금을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상을 내렸다. 민주는 모든 명예를 뒤로하고
매화 마을로 돌아왔다. 그가 돌아온다는 소식에 온 마을 사람들은 마을 어귀까지 나와 그를 맞이했다. 그 행렬의 가장 앞에서 민준을 기다리던 것은 활짝 핀 매화꽃처럼 아름다운 미소를 띤 소희였다. 두 사람은 온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혼례를 올렸다. 죄인과 약초꾼 처녀의 사랑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그 후 민주는 현명한 현감이 되어 마을을 다스렸고 소희는 그의 곁에서 의술을 베풀며 백성들을 돌보았다. 그들의 지혜와 사랑 아래 매화 마을은 인근에서 가장 살기 좋은 풍요로운 고장으로 거듭났다. 밤마다 들려오던 구슬픈 울음소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와 흐르는 시냇물 소리만이 가득했다. 김민주는 더 이상 한양의 푸른 하늘을 그리워하지 않았다.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높은 벼슬이나 부귀영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서로를 믿어주는 이웃들 곁에서 땀 흘려 일구는 소박한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봄이 오면 만개한 매화꽃 아래에서 민준과 소희는 서로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미소 짓곤 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의지와 진실한 사랑이 결국에는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다는 것을 대대손손 전해주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